그러면은 2부 세션인 지정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 세션에는 저희가 5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편의상 제가 지정 토론자 5 선생님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일어나실 필요 없이 소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서부터 자유로운 형태로 지정 토론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여유가 좀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Q&A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정 토론자는 김현철 본부장님이십니다. 이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 재직하셨고 대한의학칼림원의 연구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바이오경제학회 이사,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사,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혁신본부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자는 홍정희 과장님이십니다. 홍정희 과장님은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의약품심사부 종양 항생약품 과장,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혁신기획 담당관실, 안전평가원의 기획조정과 의약품심사부 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는 종양항생약품과의 과장으로 계십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는 강병철 선생님이십니다. 강병철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사를 하셨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현재 실험동물의학 전공부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의과대학 실험동물실장, 의생명동물자원연구센터장, 그리고 그린바이오과 기술연구원, 디자인동물센터장, 의생명연구원 전임상실험부장 계십니다. 허선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기생충학 전공의학 박사님이시고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교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이 의학학술지 관련해서 편집해서 큰 공헌을 해주셨고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 김기론 선생님은 연합뉴스의 의학 담당 기자 부장님으로 계시고요. 현재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 겸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고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로 계시고 전 과학기자협회 부회장 겸 회장 직무대행 하십니다. 경력상으로는 NIH 단기연수 하셨고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방문 연구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좌측에 계시는 김현철 본부장님께서부터 간단한 지정 토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을 맡고 있고 한 7천억 정도가 되는 연구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젠더 포럼에 제가 관심을 갖거나 참여한 거는 작년에 초대해 주셔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인문사회랑 어떻게 과학기술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 과학기술 사회혁신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보건의료 R&D의 정체성이라는 부분과 또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건의료 R&D를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주로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국한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수준을 높이고 의료질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죠. 사실상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료질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이런 데 연구비가 투자가 높아지면서 결국 사회에 어떻게 더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걸, 형평성에 대한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더 세워지면서 아마 젠더에 대한 것들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한 나라는 없고 여전히 불평등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격차는 크고요.
미국도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NIH에서 연구비를 할 때 법적으로도 강제하고 있고 NIH에서도 강제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극복되지 않아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성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측면에 대한 관점,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김옥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IH에서는 이제 연구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런 관점을 포함해서 clinicaltrial.gov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IRB나 독립평가에서도 평가 점수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잘 그렇게까지 이펙티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보다 훨씬 나아진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우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보는 나라가 캐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젠더 측면에서 고려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료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다음에 반드시 교육과 또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별 젠더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을 연구팀에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체가 잘 결합돼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젠더 변수를 고려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초 같은 경우는 20에서 50%였는데 70%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인상민 보건 분야에서는 80에서 90%까지 올라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측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먼저 젠더에 얼마큼 차별성이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큼 심각한지를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고서 이걸 개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젠더의 불평등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한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샘플링이라도 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더 개선할 것들을 가져가는데 지금 비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또는 일부 논문에서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모의 어떤 평가라든지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의 노력들이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평가 과정이나 IRB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IRB 임상의학 같은 건 IRB를 반드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IRB에서 이제 성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되게 좋은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에 쫓기다 보면 IRB조차도 그것들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제만 하면 사실상 어려워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연구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제만 한다 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졌어요. 연구비 예전에는 조금 늦게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평가를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구비가 조금씩 늦게 가면 재정당국에서 연구비를 깎아요. 굉장히 단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성차의학까지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니까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강제만 했으면 피상적으로만 이걸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당국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차학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큰 어떤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거버넌스 하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연구비를 좀 5%라도 더 줄 것인지 라는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5%를 더 준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간접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간접비에서 얼마큼 그런 것들을 배정해서 실제적으로 IRB에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서 반드시 재정정책과 수반돼서 이것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제 평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게 된다면 연구자나 IRB, 그다음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된 전문가들이 조금씩 참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한 명씩 들어가게끔 하는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RB라든지 영국엑서 평가 지침에 반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종 평가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공공에 대한 퍼블릭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시스템이나 크리스 같은 또는 클리니컬 지압, GOV나 WH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의무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재정적인 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여건이 마련되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실질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상 소외제된 집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물론 여성이 가장 젠더 측면이 가장 크긴 하지만 실제로 소아적인 측면, 성소수자적인 측면 또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 인종, 사회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포용성 있는 연구 정책을 같이 가져가면서 이것들의 젠더에 대한 정책들을 같이 강화하는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사실상 우리의 사회적인 통합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의대 강병철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실험동물의학을 가르치고 있고 대학과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그리고 서울대 안에서 동물 실험하는 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백그라운드가 독성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라서 동물 실험을 꽤 많이 해왔는데 이 동물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효능, 어떤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효능 시험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효능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 독성 시험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홍 과장님 오셨으니까 식약처로 서류가 IND 서류가 가려면 독성 시험 자료가 나가죠. 이 독성 시험을 하는 규제, 그러니까 레귤러터리 톡시콜로지 부분에서는 암수가 같이 다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독성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성에 따른 어떤 독성학의 차이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성만 선택해서 독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까 김옥주 교수님 발표하신 자료나 뭐 살리도마이드나 이런 자료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양성에서 다 그런 특이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민감도의 차이이고 과학성에 대한 데이터의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실험에서 이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팩터를 강조하냐면 첫 번째는 진입니다. 유전.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마우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원숭이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동물 종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고, 마우스를 선택한다 그러면 B6 마이스를 선택해야 되느냐 발부시를 해야 되느냐 이걸 선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유방암 그러면 뭐 B6에서는 훨씬 더 덜 생기고 뭐 발부시에서는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계통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연령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 민감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독성학자들은 또 LD50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암컷 동물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한 성을 선택한다 그러면 암컷을 선택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팩터는 이 동물이 건강한 동물이냐. 그래서 어떤 감염병 같은 거에 걸려서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아티팩트가 뜨지 않느냐 이걸 이제 고려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동물이 실험하는 환경에서 온도나 습도에 의해서
뭐 제가 맨날 강의 시간에 쓰는 거지만 한 40도 정도 되는 사우나 같은 방에서 독성 시험을 했을 때랑 그리고 뭐 20도 정도의 평균 온도에서 쓸 때는 엘드피트가 뭐 10배, 2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한 케이지 안에 막 30마리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요즘에 뭐 전철에서 압사당하고 이런 환경에서 키워지는 동물들과 여유롭게 한 서너 마리가 있는 동물 공간에서 그런 스페이스 차이에 의한 약물 독성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런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은 그 많은 팩터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뭐 차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네티컬한 백그라운드에 의한 팩터 중에서는 질환이 생길 때 이게 X 크로모솜에 의한 질환이냐 또는 Y 크로모솜에 의한 질환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죄송합니다.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Y 크로모솜 같은 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이것은 이 성차에서 당연히 이 암컷과 수컷에서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비만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XX 크로모솜을 가진 마우스가 훨씬 더 살이 많이 찐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네티컬한 백그라운드가 Y 크로모솜이냐 X 크로모솜이냐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동물 선택을 적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독성학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이 성차에 의한 그런 디자인이 없는데 오기 전에 제가 동물 실험할 때 저희 동물 실험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구가 이제 인체에서 IRB가 있다 그러면 IACUC라고 하는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IACUC에서는 포커스가 그겁니다. 동물을 좀 덜 희생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동물 실험 꼭 해야 되면 동물 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물 실험 할 때 동물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하자. 이 세 가지를 포커스로 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몇 개를 이제 열어봤어요. 지금 제가 심사 중인 단계에 연구 계획서를 열어봤더니 마침 3개를 열었는데 3개 다 수컷만 쓰는 계획서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컷은 안 쓰고요. 다 효능에 관련된 하나는 안과에 뭐 눈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수컷만 쓰고 있고 하나는 신장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는데 거기도 수컷만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거라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귤러터리 톡시콜로지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많이 없어지지만 맨 초기 단계의 효능 실험 단계에서의 동물 실험에 그런 성차별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저희가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전임상에서는 세포 실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는 우리한테 그냥 세포지 남성 세포냐 여성 세포냐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주가 예를 들면 유방암 세포주인데 유방암 세포주가 여성의 세로부터 나온 세포주냐 아니면 남성으로부터 나온 세포주냐 이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그 반응성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임상시험 또는 동물시험뿐만 아니라 세포주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뭐 차별이나 성적인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성, 신뢰성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로 강제하기보다는 당신의 연구 결과가 정말 제대로 나온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하게 해서 그것이 설득력 있게 된다 그러면 아마 스스로 그거를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 포인트 잡아서 한 단계 정도만 점검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김나영 선생님께서 제게 여기 이 토론자로
참여를 부탁하셨을 때 김대현 선생님 뭐 제가 항상 존경하는 학자고 뭐 뛰어난 편집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보통 예스했죠. 예. 예스하고 나서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성차 이야기에 대한 특별히 원고가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초빙한 이유가 아마도 이 학술지 편집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차 이야기를 다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셨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의학학술 중에서 과연 성차 이야기를 얼만큼 다루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에 등재된 그 의편협 학술지가 55종이 있습니다. 메디컬 저널, 네스닌 에세이. 그래서 그 한번 투교정을 다 봤더니 ICMJ 아시죠?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메디컬 저널 이터스, 인터내셔널 저널 메디컬 저널 이터스의 그 젠더 이퀴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를 따른다고 한 잡지가 얼마나 되나를 봤고 또 그 기술이 안 된 잡지 얼마나 봤는데 한종은 ICMJ에 따른다는 말이 없고요. 대부분 다 여기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그 젠더 디스커션 하는지 안 하는지 봤더니 이제 최근 논문 한 편만 원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젠더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내에 남자 여자 있는 거가 또는 동물 시험에서 수컷 암컷이 있는 것이 29편. 그 디스크립션 아예 없는 것, 그 성별구 아예 안 한 것, 그리고 이제 뭐 세포라든지 아니면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그 자궁암 같이 이런 게 의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했더니 이제 16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29과 그러니까 9편 요게 이제 해당하는 거죠. 여기서 29편 중에서 그 젠더에 대한 또는 섹스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11편. 그러니까는 파퓰레이션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한 거니까 변수로서 그 따로 측정을 한 것이 11편. 어떤 이제 더 많은 그 종수는 많은 잡지는 아예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 젠더에 대한 디스크립션 없는 경우라도 왜 없는지, 왜 그러면 피메일만 했고 메일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워낙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그 백그라운드 기술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대부분 안 했습니다. 9종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ICMJ 지침에 따라서 그 젠더 이퀴티에 대한 걸 설명한 것이 29%거든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아마 선생님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이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잡지 편집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거를 안 보거든요. 안 보는 이유는 제가 왜 안 봤나 생각했더니 우리가 이제 논문 쓸 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랜덤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이런 거는 되게 콘서트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트 스터디는 그 스트로베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논문 쓰거나 심사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쓰는데 ICMJ는 그게 들어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그래서 저도 이제 심사하면서 그거 따라서 하니까 없어서 못 받고 또 저자들도 그게 없으니까는 안 썼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제 잡지에 그래서 템플릿을 한번 다시 봤더니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그 ICMJ를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개 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논문 쓰거나 심사할 때 그래서 많이 빠졌구나. 그런데 여기 29% 학술지는 그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노 인터프레이션 한 것도 사실 해설하면 됩니다. 왜 변수가 있으니까 하면 당연히 아웃컴이 달라지겠죠. 다르거나 같거나 뭐 하겠죠. 그래서 남녀별 차이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여기 오드 레이지가 얼마다 이런 걸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것을 그러니까 이제 IRB에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연구비 출제에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최종 단계에 논문 낼 때 이 편집 정책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그걸 꼭 쓰라고 이렇게 딱 한 줄 있으면은 저자들도 다 쓰고 심사하는 사람 다 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론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김나영 교수님이 저한테 발표를 부탁한 것은 언론에서 바라본 성차의학인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바라보지 않았던 성차의학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언론에서 전혀 없었고 언론에서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등장한 게 사실 김나영 교수님이 성차의학의 중요성을 매번 의학 기자들한테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한 5, 6년 전쯤에서부터 언론에서 간간히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토론에 초청을 받으면서 과연 이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기자들이 쓰기에 적절한 건지,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과연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와닿는 표현인지 한번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구글링을 좀 해보고 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기사에 과연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과연 게재가 됐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그 한글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뭐 섹스 스페시픽 메디슨 또는 디퍼런스 메디슨, 젠더 메디슨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혼용이 되더라고요. 이걸 아마 의학계에서는 이제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용어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용어가 쓰이려면 이게 표준어로 채택이 돼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준어로 채택을 하려면 국립어학원에 신청을 해서 그 용어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성차의학이 주는 용어가 최소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용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머리를 굴려봤지만 성차의학이라고 하는 다른 또 대안의 용어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성특이의학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성차의학이 어필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언론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 성차의학이 고질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사는 지면 제한적입니다.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핵심을 전달하는 게 기사예요. 많은 연구자분들이 기자들한테 그런 주장을 하시죠. 왜 이 내용이 중요한데 빠졌느냐? 넣고 싶습니다. 넣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사는 길어지고 가독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녀를 구별해서 의학적 관점에서 달리 분석한 논문이 나왔을 때 과연 언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고 등한시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기사 작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이건 제 궁금증이었었는데 오래된 성차의학이 이렇게 대두가 된다고 하면 왜 뭐 어떤 병원에서 성을 바꿔드립니다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이라든가 이제 그러면은 그런 데는 성차의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거는 김나영 교수님과 따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지금까지 성차의학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접근은 뭐였냐면 과도한 일반화. 그러니까 남녀를 성적 특징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정부나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논문에서도 아까 허성 교수님 발표하셨지만은 사실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뭐 디스커션 부분이나 이런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학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이런 연구 결과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편향적이거나 선정주의적인 그런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성차의학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성차의학이 우리나라에서 뭐 의학계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우리 의학 전문 기자들의 모임인 의학기자협회를 통해서 성차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다각적 시각에서 아주 좋은 지적과 의견 또 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제 발표해 주신 저희 네 분 선생님들이 아까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었던 말들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지정토론 하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대해서도 또 답이라 그럴까요?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김나인 교수님 지금 마지막에 우리 김기련 연합뉴스 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용어나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젠더 의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성차 의학을 그런 분이 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젠더 의학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한 거 뭐였냐면은 그 젠더 변수 발표하셨지만 젠더라는 거는 그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약간 부족분을 이게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성차의학이 조금 더 고정적이라고 할까, 좀 연속적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성차의학을 좀 좋아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기련 기자님이 제가 이제 이런 성차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초대를 한 건데 최초로 만난 남자 기자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다 여성 기자분이 인터뷰하자고 하면 항상 만나보면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마지막에 서울신문에서 이제 김주현 기자가 왔는데 김주현이가 뭐 남자 이름은 아니긴 하지만 남자일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는데 여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게 한계가 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분도 LGBTQ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GBTQ가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 이슈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그 론다 시빙거 교수님하고 제가 소화기 질환의 성차의학 영어로 할 때 좀 실은 교신 저자가 돼달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부족하니까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게 자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공저자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LGBTQ를 반드시 언급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LGBTQ가 뭐냐고 그래서 일단 논문을 찾아보니까 레즈비안 뭐 게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제 소수 집단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약간 가려진 것 같은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성차하면은 성차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성 여성인데 그 가운에 간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걸 반드시 이제 좀 포함을 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백현 교수님이 고니에서 이제 그 유타 대학에 가 보니까 거기에 남성인데 여성으로 이게 수술한 트랜스젠더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정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의료에서 소외되고 굉장히 미국에서마저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배타적일까 의사들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대장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남성인데 여성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분이 분명히 질환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실은 이제 그런 이렇게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패밀리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좀 안 해서 좀 이렇게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 그런 게 좀 많다는 걸 먼저 하고요. 실은 또 이제 임선영 그 저희 한국 여자의사회 이제 전 총무이신데 그분이 의대 동창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홍대에서 이제 개원을 하셔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근데 거기에 이제 젠더가 좀 바뀐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그게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그 의사가 이런 LGBTQ 그룹에 호의적이냐 아니면 좀 퍼밀리하냐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오는 게 저는 이제 그 약간 거기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또 김지영 기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그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 진료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저는 진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성차의학인 학문적인 어프로치는 가능해도 제가 환자를 보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싶은 생각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분명히 성차의학에 녹아들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우선 학문적인 거로 접근하고 그게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간 탓밭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겠나 싶고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이제 발표를 좀 한 이제 왕규장 원장님도 오시고 막 그거 거기에서 저기 인간적인 그러니까 성차의학이라는 걸 인간 전인적인 진료에서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란 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좀 찾게 됐는데 이 LGBTQ가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디스포리아,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년인데 실은 자기는 소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디스포리아가 두려움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병이 되고 또 마음의 병도 되지만 이게 피지컬한 병도 된다. 그런 논문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리뷰 아티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진이 이제 많이 성차의학의 연구비도 따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계속 연구비인데 따고 하면은 그런 거를 조금 정신과 의사와 합쳐서 연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백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3의 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까 그 앙케이드에서 그 외에 네, 그 외의 성.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두 개로 질문을 이제 줄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젠더를 그 연구하는 지금 약간 서양의 프로토콜에는 아까 처음에 그 미국 연구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성별, 바이올로지컬 섹스, 그다음에 소셜 젠더, 그다음에 이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자료 분석에서는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쓰지 않았고 거기서는 이제 섹스 비교도 하지 않았고 젠더 비교만 했거든요. 그 논문에서는.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전문가들 그룹하고 얘기했을 때 설문이라는 게 사실 뭐 고 학문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어떠냐는 걸 최초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꺼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넣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했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사회적 그것도 사회적 성이라고 물어보면은 괜찮겠냐 하는 거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이제 임상영 그런 의사 선생님이 설문조사 많이 하신 분이 아예 걱정 마시고 그냥 딱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잘 대답을 다 했고 저희가 사실은 그 설문을 가장 뒤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앞에 많은 것을 부담감 없이 다 응답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은 그 응답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10%가 나왔다는 거는 진짜 누구든지 다 놀랄 일인데 왜냐면 아까 미국 자료는 거기 보면 0. 몇 퍼센트, 1.2%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미국의 그런 그 현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서 그냥 그 설문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샘플이 바이어스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의 미국에 사는 프로토콜에 맞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류할 때도 이거를 이제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젠더 전문가 선생님이 자기가 남성이면서 남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벌스 섹스로는 남성이지만
그게 싫고 자기는 여자로 좀 더 아이덴티파이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그 자기의 어떤 한 질문에 응답으로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이외의 성, 네네, 그렇게 그냥 저희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또 국어 연구원 같은 데서 좋은 말이 있다면 제가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기본 개념은 바이올로지컬 섹스와 소셜 젠더가 다른 사람들을 각각의 이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거는 기타, 그러니까 그 이외라고 하는 거랑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연령 60세 이상에서 8점 몇 % 나오고 평균으로 10%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이렇게 사회학적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저는 1점 몇 % 나오고 그랬다는 거는 사실 그 샘플이 그다지 잘 된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혼자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젠더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분류, 왜냐하면은 내셔널 아카데미에서도 작년엔가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넌 바이너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대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거에 일단 응답을 하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 저희가 영원히 좋은 데이터를 다른 거를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토론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여성학이나 젠더 전문가들도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대규모로 그런 거를 조사한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이러는 거에는 좀 저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다른 컴페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저 질문을 아니 저도 네. 백경 선생님이 아까 발표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를 여기서 질문. 아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늘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여성들이 느끼는 바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예, 그건 이제 당신이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하는 곳에서 차별을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김옥주 선생님이나 IRB시고 또 강배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실험 동물에 관련된 거가 있어서 임상 연구를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젠더 디퍼런스 가지고 막 그 연구 계획서 냈는데 막 꼬집고 빠꾸 넣고 그러면요, 이거는 연구하기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 요인밖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아까 그 뭐 안과에서 동물 실험 다 수컷 쥐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거를 암컷하고 수컷하고 동사하라 그러면 이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또 연구 계획 다시 짜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장애 요인을 자꾸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는지 하는 그런. 네, 사실은.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IACUC라고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관건은 사용되는 동물 수,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 사용되면 결국은 어느 정도 상당한 그 통증이나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희생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덜 사용하고 최소한의 동물 숫자로 데이터를 내기를 권장하죠. 근데 보면 저희도 그동안 아까 김옥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 5년에 연구윤리 이슈가 크게 생기고 나서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학교도 IACUC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고, 지금 현재 뭐 동물보호법이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재개정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젠더 이슈는 그렇게 크게 제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님들 중에 그래도 이것은 양성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배수를 사용하게 하게 되고, 동물 실험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기술이나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 달가운 제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독성 시험 이외에 대부분의 동물 모델, 그러면 아까 이제 안과나 신장에 관련된 것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효능을 평가하겠다. 그런데 남성 모델만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에스트로제닉 이펙트가 있으니까 암컷을 가지고 실험을 하라고 권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해야 될 건 많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연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과학자이시고요. IACUC나 IRB 위원보다 그 부분의 전문가는 그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한테 먼저 이 젠더 이슈에 따라서 한성만 해야 되는 정당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면 그분께서 아마도 더 정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에 의해서 반드시 넌 두성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자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뭐가 안 되어 있을 때 강제로 하지만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해를 하면 스스로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네가 그러면 한 젠더만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정당성을 나를 좀 설득을 시켜주면 IACUC나 IRB에서 승인하겠다라고 하면 그분께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어떠신가요?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약 개발하는 IND 임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동수의 남녀를 다 넣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는 동물 시험을 기반으로 이제 그러니까 독성 양리를 기반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지금 동물 시험에서 젠더 이펙트가 안 나오고 그 외에 뭐 그 젠더에 따른 뭐 생리학적인 뭐 이런 영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반드시 동수로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동물 시험에서 반드시 젠더 이펙트가 나오고 그게 추정이 돼야 반드시 동수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메일 특이적이다 아니면 피메일 특이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군에 대한 더 이제 수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근거 없이 반드시 동수로 하라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규제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옵니다. 네. 네, 우리 김현철 본부장님, 우리 김다영 선생님 아까 발표하는데 논문 연구 계획서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 하시고 자기는 전공이 원래 상부인데 그냥 계속 대장 연구만 가지고 중견을 2번을 따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런 성차를 좀 집어넣는 거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걸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연구자들한테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탑다운일까요? 아니면 바텀업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성차 의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고려하지 않고 제도적으로만 강조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거고요.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안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사실 동시에 모든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지 균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평가자 이런 거 다 떠나서 전문기관 입장에서도요. 그 짧은 시간에 평가를 그렇게까지 하러 가면 버든이 엄청납니다. 근데 뭐 며칠 늦어지는 걸로 인해서 한 달이 늦었다. 그러면 예산을 깎아요, 정부가 당국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평가에서 제일 좋은 질 좋은 연구 계획서와 연구 아이디어를 뽑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그것들을 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다음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연구자들도 그런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아 내가 좀 성취학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가 이번에 계획서를 내고 이게 좀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시스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취학을 고려해서 봐봐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삐거덕거림이나 사실 더 다른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떨어지셔서 안타까운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 자체에서 좀 어떤 연구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기초학에서 중요한 분야인데 이것들이 사실상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연구자들이나 평가자들에 대한 풀이 제한적이거나 그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초학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평가나 이런 펀딩 기관들도 조금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초학이나 이쪽의 계통에 지원하는 쪽은 사실상 과기정통부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기존에 저희들도 유사한 중개 연구라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갈라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기초나 이런 연구들은 다 과기정통부에서 하게끔 판이 딱 짜여진 상황에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 중복이거든요. 근데 우도적 중복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자꾸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버스터야 되는데 질병 정책이나 보건 정책에 근데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비를 신청하고 펀드를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양성을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맞춰져야 저렇게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엔 여성이라든지 성차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다 어떻게 하면 더 연구비를 많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번 더 발언을. 그러니까 제가 자꾸 떨어졌다는 거는 연구 계획서가 우수하지 않아서 떨어진 거지 이제 개인적인 한계였고요. 근데 이제 이상의 보산진에서는 좀 이게 다양하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한국연구재단 달랐습니다. 거기는 이제 연구 계획서 좋았기 때문에 있지만 이제 성차를 꼭 뭐 이렇게 막 강조한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성차에게 더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해줬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김현철 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충분히 이해되고 어거지로 해서 되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성차예연구소가 이제 만들어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구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소장님인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거를 좀 부수하려면은 원내 과제가 4차례 해서 꽤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2,000만 원짜리 있는데 거기 항목이 있습니다. 5가지. 근데 정밀의학이냐, 임상연구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성차의학만 하나 넣으면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이학종 부원장님한테 성차의학을 따로 아이템을 좀 해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거는 좀 불공정하대요. 그래서 기획까지 하나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까지도 좋다. 기획까지라도 하나 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면은 사람들 보고 다 아주 영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에 하나만 추가하면 될 거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탑다운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보산진에 최근에 이제 좀 큰 연구비를 떨어졌어요. 또 좀 이게 아이디어가 좀 그런가 봐요. 떨어졌는데 너무 반가운 거는 거기 젠더 연구자한테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협약서 뭐 협약 서류 9번째가 거기에가 젠더 이슈에 관련된 거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처리했느냐,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뭐 이렇게 질문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야, 한국연구재단과 다르게 보호사진을 벌써 하는구나라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게 이제 김현철 단장님이 또 해준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라우저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이제 성차를 막 주장하면서도 실은 제가 에이즈드 렛에 굉장히 그 10년 전부터 우리 병원이 이제 노인 의학이 좀 강조되니까 F344G가 있어요. 그래서 G를 되게 2년형은 안 팝니다. 왜냐면 거기 다 이제 우리 같은 커스터머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6개월짜리 사가지고 계속 1년 6개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우면 비용이 들고 살 때 이제 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처음에 10만 원이 지금 20만 원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만 샀어요. 제가 매일만. 그래서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제 성차의학 하니까 피메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매일 피메일 사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계속 키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피메일 사이즈 않은 그 시기에 그 논문을 2년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리뷰어가 왜 피메일을 안 했냐고 그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아이러니컬하다. 제가 주장한 거를 제가 안 해가지고 이게 심사자가 왜 안 했냐가 저스티파이 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미안한데 예산이 없었고 실은 예산도 없었고 심각하게 제가 이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 차이가 없다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다음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리미테이션 그 연구에 디스커션 리미테이션 넣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극복이 됐는데 리미테이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차이는 있는 게 없어서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산진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약간 뭔가를 다 해달라 이게 아니라 기획 과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성차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전 연구자가 이렇게 치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생아 문제, 뭐 초경이 늦어져서 뭐 하여간 뭐 성저숙증 이런 걸 다 훑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좀 이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게 힘이 돼가지고 거기 놀랍게도 남자 교수님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좀 많고 내과 과장을 4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영향력이 좀 있어서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소 기준으로 해서 할 때 이제 연구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김기현 선생님께서 응원 주셨던 의학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의학한림원의 의학 용어 재정 토론회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번에 한 20개 정도 올라오니까 거기에 올리시면은 아마 용어 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의문을 드리고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성차의학 공부를 조금 하면서 어떤 저 아티클에 이 성차의학의 프레시전 메디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성별, 인종, 소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프레시전 메디신의 최종 목표가 들어간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이제 프레시전 메디신에 들어가는 게 성차의학의 일부로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지식들의 성차의학 부분들을 넣으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제가 허선 교수님한테 주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리뷰 아티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한 메타 분석들, 메가 리뷰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베이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성차의학 부분들을 뽑아서 새로운 학문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거 두 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겠죠. 우리가 메가 데이터가 분석할 때 성에 대한 정보가 다 있으니까는 과거 나온 건 그런 정보에 대한 해석을 안 했다면은 지금에 돌이켜서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개 논문에서 마찬가지예요. 개개 논문에서 그걸 제공하지 않았다면은 그 데이터 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로 데이터 갖고 다시 분석하면 또 그것도 새로운 분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석진 교수님한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쭉 말씀하신 게 강제적인 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라우절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경우에 사실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과대학 교육이고 또 바이올로지의 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초, 임상, 또 이제 인문사회의학. 근데 적어도 의과대 학습 목표의 성차라고 하는 걸 넣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나라 교육을 제가 함부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한데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그 컨텐츠에 그 내용이 얼마나 드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뭐 한두 사람이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 전체의 학습 목표가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차의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적어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모든 임상 그 논문 연구들이 성차의학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부 이제 자연과학 하시는 분이니까 특징이 뭔가 에비던스를 내주면은 내가 연구한 데서 이게 빠졌나 그러면은 기를 쓰고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제 아까 그 메타분석 말씀을 드린 게 적어도 메타분석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게 학문으로 정립되는 교과서가 정립되는 형태로 되어야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콘텐츠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문이 정립되는 그걸 가능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좀 제안드린 메타분석으로 가능하면 빨리 과거 걸 리뷰해서 실제로 이렇게들이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걸 밝혀주면은 그게 학문이 정립되고 교육 콘텐츠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교육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김나영 쌤께서 이제 저희랑 같이 젠더 연구를 하시면서 젠더 의학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모듈로 이제 학부에서도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연구소 개소식 때 이제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중요한 대학의 그 연구소를 제가 미국 거 2개, 독일 베를린 대학과 하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전부 지금 성차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완전히 모든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고 이제 스탠포드나 그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서도 다 일반 과목으로 그냥 우선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과목에 쫙 다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도 좀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올로지컬한 거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도 사실은 가르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런 분야들은 저희가 그냥 그 개별 코스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걸 보면서 이런 분야가 내 분야에서 이렇게 관여되는구나 하고 좀 아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저는 젠더 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저희 나라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 성차의학에서 많은 것은 사실은 바이올로지컬 베이스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과목을 뭐 외국에서 하는 거를 모델로도 하고 또 김나영 선생님이 해보신 것도 모델로도 하고 해서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이렇게 지정 토론이 활발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플로어에서 고대 박선미 교수님, 네, 이 마이크 쓰셔야 돼요. 귀중한 시간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많은 좋은 이 강의를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가 조금 약간은 하셨을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로 있으면서 또한 저희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 제가 부회장으로 있고 현재 저희 고대의대에 성차의학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여기 이해숙 소장님과 다음에 김나영 교수님께서 이런 젠더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내를 주셔서 오늘도 이제
병원 일을 막 마치고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저희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여성 심장 질환 연구회가 생긴 지가 벌써 한 1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순환기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은 사실 그 많은 이제 의학의 기관들 중에서, 그러니까 젠더 스페시픽한 organ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공통된 기관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카디오바스큘라 영역에서만큼 많이 화두가 됐던 거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H Government에 의해서 와이즈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그게 1996년서부터 해서 지금 거진 30년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젠더 스페시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여성을 앞에 붙였냐, 저희 순환기 영역에서는 왜 여성이었냐 하면은 이게 빅데이터하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인풋 자체가 이게 여성이 일단 마이너리티로 적게 들어갔습니다. 적게 들어가서 그걸 빅데이터로 돌리면 계속 남자 관계된 데이터만 나오게 돼요. 특히 요즘 머신러닝 AI 나오는데 저희가 모델 만들면은 다 없어지고 남자한테는 딱 맞는 게 나와요. 근데 최근 데이터, 최근에 저 유로피안 헐 저널에 심전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 크라이테리아로 여자한테 적응했을 때, 여자 크라이테리아로 남자한테 적응했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AI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젠더라는 어떤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이 네이처 내지는 사이언티픽한 부분에서 좀 어프로치가 돼야 좀 편안하게 이 흡수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여성심장질환 연구에서도 12년 전에 이미 이제 레지스트리를 구축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구축하면 남자 환자들만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상 연구가 2상, 1상, 2상, 3상, 4상 다 해도 남자들이 거의 70%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자 성차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이저가 그냥 남성으로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남사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여성 환자부터 먼저 인로를 했습니다. 무조건 여성 환자를 먼저 인로를 하고 2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성차를 같이 봐야 되니까, 여자 포커싱이 아니라 성차를 같이 봐야 되니까 남자 환자 같이 등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추 비슷한 수준의 이제 4,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남녀 비교를 한 저희가 페이퍼를 한 SCI 논문을 20편 넘게 지금 퍼블리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뭐 말씀하신 연구비라든지 나라에서 좀 지원을 세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제가 사실은 그 젠더 스페시픽 메디신 성차 의학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계속 플래닝을 하다가 이 작년서부터 고대 의대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본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막 이 임상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가 직전에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냐 안 했냐, 아니면 다 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모든 과목에서 다 젠더에 대한 에피데미올로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다 니글렉트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머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수업 하기 전에 그런 게 있어? 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이제 했고, 올해도 했고요. 사실은 저희 학교에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벌써 설문조사하고 지금 저희 연구회와 학회와 저희 기관에서는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 설문조사를 지금 플래닝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과 1학년서부터 본과 4학년까지를 다 설문조사를 했고, 수업은 딱 본과 2학년만 했거든요. 했는데도 결과가 굉장히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과 1, 2학년은 일반인보다는 조금 의학 지식이 있고 뭔가 좀 들어봤다 하는데도 그 지식을 얻는 게 그냥 매스미디어밖에 없어요. 의과대학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과 때부터 뭔가가 프라임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본과 2학년은 선택 과목을 하니까 성차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봤어요 이미. 그래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본과 2학년들의 인지도는 조금 있어요. 3학년, 4학년, 본과 3학년, 4학년 어떨까요? 분명히 수업도 많이 듣고 폴리클리닉도 돌고 다 돌았어요. 돌았는데 생각만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내가 알고 있고 이미 프라임이 돼서 갖고 있던 지식이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볼 때는 뭐다 하지만은 그게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고 정말 저희 의과대학 안에 전체적으로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필요한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은 이 협회 교육이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한일철 이사장님이랑 저희 이제 의학교육학과 이 주임 이영미 교수님이랑도 사실 많이 공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뵈면은 한 번쯤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재미있는 그 젠더, 트랜스젠더 얘기죠. 결국은 트랜스젠더인데 저희 병원에 사실은 젠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있는 위민스 하트 디지즈 이제 위민스 하트 센터 이외에 저는 이제 위민스 하트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자가 아닙니다. 저희 심장은 여자는 60대 70대 피크를 쳐요. 심장혈관 질환이. 남자들은 40, 50대 시작을 합니다. 저는 두 듀얼에 두 마리를 토끼를 잡겠다라는 이 불쌍한 이 40대 50대의 남성분들은 빨리 적극적인 인터벤션이 들어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젠더 스페시픽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데 입장에서 위민스 하트 센터를 저는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젠더 클리닉은 저희 성형외과 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이번에 새롭게 되신 의료원의 이사장님이 또 이제 성형외과이시고 젠더 클리닉을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 관심이 많은 게요. 이 주로는 남자 환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굉장히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심혈관 질환은 이미 동맥경화가 질환이 됐거나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서 에스트로겐을 주사를 맞으면 심장혈관 질환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트랜스젠더 환자들은 사실은 팔로우업이 안 돼요. 그렇게 주사를 맞고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만들면 분명히 어디선가 돌아가셨을 텐데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을 안 오거든요. 분명히 심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같이 봐야 될 이 시점에는 마이너리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의과대학 특히 이제 의대 학생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많은 나라 기관과 또 이혜승 소장님 또 한림원 또 많은 이제 또 의과대학 그다음에 의학 전문대학원 협회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젠더기술혁신센터의 이혜수 선생님께서 폐사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시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근데 저는 오늘 저희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요. 10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고, 조그만 희망과 함께 더 큰 도전 과제들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의학 한림원하고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의학 한림원의 권위로, 학문적인 권위로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5일 날 네이처 컨퍼런스를 하는데, 네이처 컨퍼런스 그러니까 네이처지에서 이제 성차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널의 팔러시로 다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로 네이처 컨퍼런스를 한 적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림원도 지금 왕기창 원장님께도 이미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또 가능하게 해주신 한림원의 왕기창 원장님과 다른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